수능의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러닝 메이트 조정식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2026학년도 수능을 앞둔 미더박 1편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강좌가 제가 이제 지금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은 2024년이죠. 2024년 12월이긴 합니다만 스튜디오 강의를 찍고 있는 시점이요. 그리고 현장 강의를 이제 개강하는 시점은 2025년 1월이긴 합니다만 매년 이 판매량이 엄청 증가하는 시기가 6평 직후쯤이에요. 6평 직후쯤이 되면은 첫 평가 모의고사를 보고 아 뜨거라 하는 친구들이 글 강좌를 되게 많이 듣거든요. 그게 이제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 수능 영어가 결국은 읽는 법과 관련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시 수능 영어는 결국은 읽는 법과 관련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매년 수능을 치고 나면 요새는 조금 드물어지긴 했는데요.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 되게 많이 나오는 장면들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들도 본 적 있을걸요? 미국인들을 모셔놓고 수능 영어 문제를 풀려요. 당연히 그 수능 영어 문제를 풀러온 미국인들은 영어 등급이 안 나옵니다. 그죠? 영어 등급이 안 나와요. 한 2등급, 심한 경우는 3등급 정도까지 나와요. 아, 외국인도 어려운 수능이네요 하고 이제 보통 영상은 끝이 나는데 그 밑에 댓글로 막 온갖 글들이 다 적혀 있죠. 야, 이건 뭐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도 못 푸는 걸 고등학생들한테 풀라고 문제를 출제하면 어떡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되게 많이 딸려 나옵니다. 댓글로요. 뭐 일견 동의하는 바가 없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저도 이제 약간은 동의를 하나 그런 댓글 의견들에서 되게 많이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 대한민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찍는 이 OT 강좌들은 메가스터디에서 제가 유튜브로 다 올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 OT 보고 계신 분들 조금만 생각해 봐 주실래요? 여러분들 일상에서 영어 쓰시나요? 되게 특수한 직업군에 속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영어를 쓰면서 일상생활을 해야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외국계 회사를 다녀. 난 외국 뭐 한국계 뭐 투자 회사 같은 데인데 외국인들과 수시로 대화를 해야 돼. 이런 경우 아니면요. 영어로 일상적인 대화를 해야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애초에 한국은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서 회화 능력이라는 걸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런 비판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그런 식으로 글만 읽는 영어를 가르치니까 실제로 외국인들 만났을 때 말 한마디 못하죠. 아니, 수능 영어는 애초에 여러분들에게 회화 능력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한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영어권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원어로 하는 원어민들조차도 수능 영어는 어려워할 수 있어. 이건 좀 이상한 거야. 이상한 게 아니라고. 자, 상황을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수능 국어 영역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언어로 출제되나요? 아니요. 일상과는 굉장히 다른 언어로 비문학적인 글들을 구성해서 출제하거든요. 독서 영역이요.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나요? 일상적인 언어랑 다르다고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 훌륭한 한국인들이시죠? 수능 국어 영역 1등급 나와요? 안 나오잖아. 근데 그거 똑같이 국어 영역에도 적용하나요? 우리말을 그렇게 잘하는 네이티브 스피커인 우리조차도 1등급이 안 나오는 수능 국어 영역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나?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들은 수능 영어 영역에 외국인들도 1등급 못 받는다라는 비판은 수능 영어 영역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비판이에요. 수능 영어 영역은 뭘 묻는 거냐? 회화 능력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한국은 영어권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수능 영어 영역에서는 무엇을 묻고 싶은 거냐? 자, 수능 시험이라는 말이 뭐의 줄임말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입니다. 즉 대학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게 되시면 특수한 정말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여러분들의 전공 내용을 이제 전공 서적을 읽게 될 때 영어로 읽게 될 거거든요. 어쨌거나 논문의 제1 언어는 영어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대학에 들어가서 얘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려면 최소한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를
논문 수준에서 읽을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기본기가 있는지는 판단을 해야 된다고요. 아니 네가 대학 들어가가지고 전공으로 세계사를 배우는데 그때 돼서 영어를 배울 수는 없잖아. 네가 대학 들어가서 의학을 배울 건데 인간의 생리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 그때 돼서 영어를 배울 수는 없다고요. 기본적으로 생리학에 대한 영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있는 학생들만 의대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공학적인 글들을 읽을 수 있는 애들을 공대에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능 영어는 논문 정도의 수준, 완전 논문은 아니더라도 준 논문 정도의 수준의 글들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고요. 이게 수능 영어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어민이라 하더라도요. 그런 논문 수준의 글들을 읽어본 지가 오래됐거나 애초에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글들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우리말 회화를 너무 잘하지만 국어 영역에 나오는 독서 지문을 읽었을 때 무조건 다들 술술 잘 읽히는 건 아닌 것과 똑같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능 영어의 본질은요. 그래요. 대학 들어가서 원서를 읽을 수 있는지의 능력을 평가하는 거라고요. 괜찮죠? 그래서 이 수업은 그걸 가르칩니다. 보통은 대부분의 경우에 영어 선생님들의 커리큘럼 구성이 이렇게 돼요. 문장 해석법과 문법을 좀 가르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어휘 공부는 학생들한테 좀 시켜놓고 단어는 꾸준히 외워 한 다음에 바로 문제 풀이법으로 좀 건너뛰는 게 선생님들의 일반적인 영어 커리큘럼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문론, 통사론 같은 거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법, 소위 얘기하는 스킬적인 부분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건너뛰어 가죠.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고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과 동시에 글을 읽고 독해하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게 최근 수능의 경향성과도 더 잘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수능 영어에 대한 또 다른 오해를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을 하고 있는데 DM으로 이런 거 되게 많이 받거든요. 뭐 무슨 이렇게 좀 짤처럼 재밌게 돌아다니나 봐. 수능 영어식 표현의 특징 해가지고 되게 간단한 문장인데도 되게 길고 복잡하게 꼬아서 쓰는 거야. 뭐 예를 들면 그는 밥을 먹었다를 어느 마을의 뭐 보안관이자 한 여자의 남편이자 세 아이의 아빠이자 뭐 학원의 강사인 뭐 그 사람은 분자 단위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것을 자신의 입안으로 밀어넣는 행위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이 꼬여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저한테 DM을 보내서 이게 수능 영어식 특징이라는데 선생님 동의하시나요? 막 이런 거 보내요. 저는 그런 글 보고 웃는 사람들 보면 제가 또 되려 웃겨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나요? 수능 영어 지문에 나오는 글들 누가 쓰는 건지? 물론 예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30대라면 그래서 2000년대 초중반, 2010년대 요때까지 나왔던 수능을 보신 세대라면 그런 류의 비판, 수능 영어는 쓸데없이 말을 꼬아서 어렵게 만든다라는 비판에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다는 거 동의합니다. 그런데 2010년대 후반, 2020년대부터 정확하게는 상대평가 막바지부터의 수능 영어는요. 대한민국 교수님들이 손도 안 대고 지문을 출제합니다. 여러분들 절평시대에 나왔던 모든 지문들요. 구글링으로 검색해보면 원문 그대로 검색 다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원문을 교수님들이 손대지 않은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원문 손대는 건요. 고등학교 수준을 넘어서 너무 어려운 어휘가 나왔을 때 어휘 수준을 좀 더 쉽게 만든다. 그 정도밖에 없다고요. 수능 영어는 어려운 지문을 가지고 온다거나 혹은 그냥 일상적으로 되게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걸 쓸데없이 복잡하게 꼬아서 문제로 출제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미권에서 써놓은 글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는 시험이고요. 오케이? 그래서 수능 영어의 본질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느냐를 평가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쓸데없이 막 글을 꼬아가지고 이해도 못할 만한 지문 주고 난 다음에 정답을 찾는 요령이 있도록 하라.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좌의 제목을 굉장히 정직하게 지은 겁니다. 이 강좌 원래 보면 언제 보면 뭔지 알죠? 믿어봐. 글 읽는 법을 알려줄게. 저는 글을 읽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이제 이 OT에서 뭘 할 거냐면 미안하지만 수업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글을 어떻게 읽는 건지를
보여드리면서 조정식의 글편 강좌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께 띄워드린 이 지문이 2011학년도 수능,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수능 중 하나죠. 28번 문제로 나왔던 나왔던 지문인데,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가 쓴 글을 영어본으로 번역해 놓은 거를 이제 수능에다가 출제를 한 겁니다. 근데 이 지문 그냥 쭉 덤비기에는 문장 구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구간 좀 설명을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구문 포인트입니다. 요거 문장 한번 해석해 볼래? 참고로 좀 어려운 단어, reluctant, 꺼려하는 이란 뜻이거든. 해석해봐. 되나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해석이 잘 될 거예요. 보세요.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려할지도 몰라. 생각이 모든 그것, 이건 뭐야? 이렇게 딱 좋다고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문장의 구조를 조금 몰라서 그렇거든. 자, 얘기 한번 해볼게. 잘 들어봐봐. 이라는 단어가, 미안해요, 문법 용어 써서, 모든 이라는 뜻의 형용사로도 사용될 수 있지만 얘가 명사로 모든 것의 뜻도 있어요. 일단 이거부터 알아놓으시고. 자, 그런데 영어에서 어떤 명사를 쓰고 요 뒤에 또 명사 동사를 쓰면 무조건 요 뒤에 있는 말이 앞에 있는 말 이렇게 꾸며주는 거거든. 어려운 얘기 아니야. The girl I loved. 내가 사랑했던 소녀. The book he read. 그가 읽었던 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모든 것, 그것이 하도록 가정된 모든 것. 이렇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문장 읽고 해석 한번 해볼까요?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기를 꺼려합니다. 생각이 그것이 하도록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이제 내용 이해 가시나요? 안 되죠. 내용 이해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말로 옮기기만 하신 거잖아. 그지? 자, 여기서 독해를 위한 대원칙 2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속도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읽기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기에서 첫 번째, 속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영어 교육을 배웠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글을 읽는 속도를 여러분들의 눈의 속도에 맞춰서 따라가려고 합니다. 즉, 네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속도대로 그냥 그대로 읽으려고 해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글을 읽는 속도는 여러분들의 사고의 속도에 맞춰 가셔야 해요. 네가 생각할 수 있는 속도에 맞춰서 글을 읽어야 됩니다. 좀 그걸 쉬운 말로 얘기를 해볼게. 이해가 어려우면 천천히 읽으세요. 됐죠? 이해가 어려우면 천천히 읽으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시험을 위한 글 읽기를 배우다 보니까 시간 내에 읽어야 된다는 강박을 너무 심하게 느끼는 거야. 그거 하지 마시라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 아니, 강사야, 속도 중요하잖아. 맞아, 속도 중요한 거 맞아. 결국 수능이라는 시험은 주어져 있는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거라고. 속도 되게 중요하다고. 내가 이렇게 물어볼게. 너네가 진짜 원하는 게 속도야? 아니, 이렇게 설명 한번 해볼까? 내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요, 시험 문제를 진짜 개빠르게 풀 수 있는 개꿀팁 드릴게요. 정말로 빠르게 풀 수 있는 꿀팁입니다. 집중해보세요. 이렇게 풀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 시험 쳐봐서 아시겠지만요, 시험 칠 때 보면은 시험지보다 OMR 카드부터 먼저 줍니다. PD님도 경험해 본 적 있죠? OMR 카드를 딱 받자마자요, 시험지 보기도 전에 정답 마킹 다 해버리세요. 그럼 제일 빨리 풀 수 있어요. 찌그란 얘기예요. 네가 원하는 답이 이거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실제로는 속도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으면서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거 제가 실력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둘 간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래? 속도가 높아지면 실력이 따라와? 피디님, 글 읽는 속도를 빠르게 하면 실력이 붙나요? 미친 소리잖아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래요? 글 읽는 실력이 높아지면 속도는 빨라지나요? 네, 성립되죠. 그럼 답 나오잖아요. 기본기를 익히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건 속도가 아니라 실력입니다.
그 실력을 기를 때까지는 이해가 어려운 문장은 천천히 읽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이니까 시간 내에 문제를 푸는 것에 집착하지 마세요. 그 집착은 늦은 경우에 9평 이후에 가도 충분합니다. 실력이 안 붙는데 속도가 붙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9구단 외웠던 거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9구단 처음 외우셨을 때요. 갑자기 8, 6 던지잖아요. 그러면 8, 1은 8, 8, 2, 16 해서 8, 6, 48까지 가셔야 돼요. 심지어 이제 외우기 시작한 얼마 안 됐을 때는 2, 1은 2부터 해서 8, 6까지 가야 48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어느 정도 9구단이 익숙해지잖아. 그냥 과정 생각도 없이 그냥 툭 튀어나와. 그냥 실력이 생기니까 속도가 붙는 거라고. 실력을 붙이려고 하셔야 돼. 다시 한번 이해가 힘들잖아. 천천히 읽으셔야 된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할게요. 읽기 하실 때 이 영어로 되어 있는 글을 읽을 거잖아.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은 대명사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대명사가 있어요. 우리말에도 대명사가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한국어로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우리는 대명사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제 수업 듣고 있잖아요. 내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친구 둘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내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야, 그 수업 있잖아.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 선생 있잖아. 라고 얘기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조정식인 거 다 알고 조정식의 수업인 거 다 알아듣지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야, 조정식 있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한국인들은 대명사보다는 명사를 사용하는 것에 훨씬 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이거 우리나라의 언어의 습관 자체가 그래요. 우리는 대명사나 지시어 같은 걸로 자꾸 사람이 말을 표현하잖아요. 오히려 없어 보여. 알죠? 대화 나눌 때 야 그거 있잖아, 이거 있잖아, 저거 있잖아. 아니요, 이거 안 있어 보이는 표현이에요. 오히려 정확하게 명사로 뭘 표현하고 싶은지 나타내 주는 걸 훨씬 더 좋아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들은 다시 대명사를 평소에 사용을 안 하다 보니 이렇게 문장에 대명사가 중간에 등장해 버리면 얘가 대명사라는 걸 문법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평소에 사용을 안 하니까 머릿속에서는 그냥 명사로 그것이라고만 처리해버립니다. 그러니 문장 이해가 힘들면 얘가 뭘 가리키는지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it. 미안해 문법 용어 써서 단수 복수, 단수. 사람 사물, 사물. 이 문장 내에서의 단수의 사물을 찾아봅니다. 두 개 있죠. 첫 번째, mind가 있고요. 두 번째, thinking이요. 여기서 읽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it은 mind일까요? thinking일까요? 시작. 나오나요? 볼래요? 생각이 모든 것이야. 생각이 하기로 되어 있는. 피디님, 생각이 해야 하는 모든 것이 생각이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이상하죠. 이건 죽었다 깨나도 thinking 아니고 뭐일 거예요? mind일 거예요. 마음. 괜찮나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천천히 읽을 거야. 잘 따라와 봐.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길 꺼린데. 머릿속으로 생각하세요. 마음이 제대로 생각을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when? 언제 생각 안 한대요? 지금부터는 마음이 적절하게 생각할 때, 안 할 때, 안 할 때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떨 때 생각을 제대로 안 하냐면 생각이 모든 것일 때. 어떤 모든 것? 그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일 때. 피디님, 그냥 기억만 해서 대답만 같이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뭐만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요? 생각만 해야 된대요. 마음이 뭐만 해야 된다고요? 생각만 해야 된다고요. 딴 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은 생각이에요. 마음은 생각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생각이 적절하게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이제 이해가요? 네. 제가 뭐 했는데요? 천천히 읽은 게 다예요. 이게 다라니까요. 아니, 저는 특별하게 이 문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슨 예시를 든 것도 없어요. 그냥 천천히 읽은 게 답니다. 아, 마음이라는 놈이 생각만 해야 될 때는 생각을 적절하게 할 수 없대. 이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얘기인데. 보세요. 속도만 이렇게 늦춰도 글을 읽는 능력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요 두 가지에 집중해서 당시 수능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답률이 높았던 이 지문을 이해해 볼 겁니다. 가볼게요.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여행은 생각의
midwife, 산파래. 문장 되게 짧은데 이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져. 아니, 산파는 또 도대체 뭐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midwife라는 단어가 되게 좀 이 당시 수능에 나오고 난 다음에 유명해진 말이 됐는데요. 실제 당시 수능에 들어갔던 수험생들 대부분은 산파라는 말이 뭔 말인지 몰랐어요. 여기서부터 또 멘붕이 오는 거죠. 각주도 없거든.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이거지. 자,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와보도록 할게요. 카메라 조금만 이동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부터 글을 볼 거야. 이 수업 자체가 글 읽는 법을 알려주는 수업이라니까. 근데 글이라는 게 뭔지를 생각 한번 해보자고. 글이라는 건 첫 번째, 당연히 필자가 소통을 위해서 쓴 겁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글들은 일기 제외, 자기의 생각을 남에게 소통하기 위해서 쓴 거야. 그럼 생각해 볼게. 아니, 세상에 어떤 변태 같은 작가가 내가 지금부터 글을 쓸 건데 내 글 아무도 못 알아보게 글 써야지 하겠냐고. 물론 뭐 좀 딴 얘기인데 뭐 버트란트 러셀처럼 좀 이상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기의 생각을 상대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결국 글이라는 건 무조건 이해 가능하도록 쓰여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 근데 이해 가능하도록 쓰여 있는데 첫 문장에 왜 저 따위야? 생각은 여행은 생각의 산파야. 왜 그 따위로 썼어? 좀 다른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 이 얘기로 돌아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서점에 갔어요. 서점에 갔더니 뭐 교보문고, 영풍문고 같은 서점에 갔는데 그냥 뭐 이 책 저 책 뭐 있나 살펴봤더니 저쪽에 위인 조정식 이런 책이 이제 어떤 코너에 있다고 쳐봅시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궁금하잖아. 조정식 왜 위인이야? 하고 첫 페이지를 딱 열어봤어. 첫 페이지를 딱 열어봤다. 그랬더니 이렇게 적혀있는 거야. 조정식은 대한민국의 수능 영어 강사이다.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으며 티처스에 출연했다. 피디님, 이 글 보고 싶은 생각 생겨요? 안 생기죠? 왜요? 어차피 아는 내용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피디님 이거 절대 편집하시면 안 됩니다. 똑같은 위인 조정식이라는 책이 옆에 있었는데 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거예요. 첫 페이지를 딱 열었더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정식은 한때 대성마이맥의 국어 강사를 꿈꿨다. 이거 어때요? 오씨, 궁금하죠? 이거 도대체 뭐야? 국어 강사? 대성마이맥? 이게 맞아? 하고 열어보게 된다고요. 그게 첫 문장이야. 너네 표현대로 얘기해볼까? 첫 문장은 사람들 눈길 끌어야 돼. 잠깐만 이쪽으로 와볼게요. 그냥 밋밋하게 쓰면 안 돼. 미안하다,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이거야. 잘 들어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 글은 왜 쓴다고요? 소통을 위해서 쓴다니까. 소통이라는 게 이래요. 말로 하는 소통은 무조건 상대가 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아니, 같은 공간 내에 있으면 예의 없게 귀를 막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말이 상대한테 들릴 수밖에 없다니까. 근데 글로 쓰는 소통은 텍스트로 아무리 써놔본들 눈만 감아버리면 페이지만 넘겨버리면 안 보여요. 소통하려면 상대가 읽도록 만들어야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한다? 이해 가능하도록 쓰지만 호기심을 자극하는 첫 문장 혹은 도입부를 쓸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야 소통을 해서 사람들이 읽을 테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조정식은 메가스터디 소속의 강사이며 대한민국의 수능 영어 강사다. 이걸 누가 읽냐고. 조정식은 대성마임에게 국어 강사를 꿈꿨다. 이건 뭐지? 호기심 읽게 된다니까. 근데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첫 문장을 어떻게 우리는 이해할 것이냐. 그게 관건이잖아. 되게 편해. 글은 문장 간의 유기적인 결합이야. 강사 이게 뭔 말이야? 되게 쉬운 얘기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켜볼게요. 이렇게 얘기해봅시다. 피디님 대답 한번 해봐 주세요. 어디 보시는 분들 제가 피디님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장에 학생들이 없는 스튜디오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다. 저 지금 글 쓰고 있어요.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다. 두 번째 문장, 강사진들이 훌륭하다. 질문. 여기서 강사진들, 어디의 강사진들이죠, 피디님? 메가스터디.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앞 문장에서 메가스터디가 좋은 회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니 분명히 메가스터디는 좋은 회사다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다음 문장에서 강사진들이 훌륭하다 해서 강사진들 보고 대성인가? 시대인재인가? EBS인가? 하는 사람 없어요. 말 나온 김에 이투스인가? 까지 다. 그런 사람 없다고요. 왜?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이걸 안다고요. 이거 하면 아무리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려운 첫 문장이라도 얼마든지 이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글을 읽을 거예요. 글은 무조건 이해 가능해. 문장만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다시 글은 무조건 이해 가능하다. 문장만 유기적으로 결합하면. 다시 이쪽으로 와볼게. 첫 문장이 뭔 소린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봐도 이 지문이 여행에 대한 글이라는 거 그리고 생각에 대한 글이라는 것 정도는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글은 여행과 생각에 대한 글입니다. 그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음 문장 읽어가 볼게요. 봅시다. Few places, few 앞에 없어요. 거의 뭐하지 않는, 항상 동사 부정해요. 거의 어떤 장소도 더 도움을 주지 못해요. 내면의 대화에 도움을 주지 못해요. 거의 어떤 장소도 내면에 도움을 주지 못한대요. 뭐보다는? 움직이는 비행기, 배 혹은 기차보다는. 갑자기 이게 뭔 소리야? 하지마. 문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볼게. 어쨌거나 이 두 번째 문장도 여행, 생각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 여행이나 생각에 대한 내용일 거라니까. 대표님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나 기차, 움직이는 비행기, 배 혹은 기차. 이거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여행 얘기죠. 쌤, 왜 움직이는 비행기, 배, 기차가 여행인가요? 이 정도는 엄마랑 얘기를 좀 한번 해봐. 상식이다. 자, 요거 여행 얘기다. 그럼 생각해 볼까? 요 문장엔 여행 얘기뿐만 아니라 무슨 얘기도 있을 거야? 생각 얘기도 있을 거야. 생각과 관련한 내용을 찾겠다라고 덤벼봐. 아니, 다시 한번 얘기해 좀 초반에 천천히 읽어도 된다니까 속도 늦춰도 돼. 생각 관련한 표현 이 문장에서 찾아봐. few places 있는 데서. 보이니? 이거죠.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대화, 생각. 납득돼? 그럼 이 문장 읽어볼까? 봐봐. 거의 어떤 장소도 생각을 더 많이 도와주진 않아. 뭐보다? 여행보다. 다시, 여행보다 생각을 더 많이 도와주는 곳은 없어. 다시, 여행보다 생각을 더 많이 도와주는 곳은 없어. 여행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제 내용 이해 가죠? 여행은 생각을 도와줘. 괜찮니? 쭉 연결해 볼게요. 유기적 결합. There is 거의 특이한 결합 관계가 있어요. 상호작용이 있어요. 상관관계가 있어요. 질문. 요 정도는 알고 계시죠? Between A and B. A와 B 사이에는 특별한 관계가 있대. 글을 유기적으로 결합시켜 볼까요? 피디님, 뭐와 뭐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나와야 되나요? 이 글에서는 여행과 생각 사이에서요. 그쵸? 여기에 생각 나왔네요. 뭘 것 같아요? 앞에 있는 말. 여행이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읽어보세요. 우리 눈앞에 있는 것. 여행 가서 눈으로 보는 거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 사전적인 정의에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여행이 아니죠. 지금 제 눈앞에는 카메라 있는데요. 근데 이 글의 문맥에서는 유기적으로 결합시켜보면 여행이 되는 겁니다. 이 문장 읽어볼까요? 여행과 생각 사이에는 어떤 생각? We are able to have in our head. 우리의 머릿속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생각 사이에는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됐죠? 계속 갑니다. 큰 생각은 때로는 필요로 합니다. 질문. 생각은 뭘 필요로 하죠? 여행을요. 볼래요? 큰 풍경을 필요로 해요. 됐잖아요. 또요. 새로운 생각은요? 질문. 생각은 뭘 필요로 하죠? 여행을요. 그걸 요번에 뭐라고 했어? 새로운 장소. 새로운 장소로 여행 가는 거 얘기하는 거네요. 괜찮죠? 계속 가보겠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는 심사숙고. 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심사숙고. 이게 두 글자로 다른 말로 뭐? 생각이죠, 생각. 이 생각이라는 놈이 which are liable to 뭐뭐 하기 쉽다죠. 또 방황하기 쉬운 생각이, 원래 생각이라는 건 되게 방황하기 쉽대. 이런 생각이 are helped along 도움을 받을 수 있대요. 질문. 생각은 누구에 의해 도움을 받나요? 여행에 의해서요. 그걸 이렇게겠네요. 풍경의 흐름에 의해 도움을 받는다고요. 너무 쉽죠? 괜찮나요? 오케이. 자, 제가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게 다 여행,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게 다 생각이었습니다. 그대로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여행은 생각의 산파야.
어떤 장소도 생각에 더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다? 여행보다. 즉 여행이 생각에 가장 큰 도움을 준다? 거의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어. 여행과 생각 사이에는. 큰 생각은 큰 여행을 필요로 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여행을 필요로 해. 방황하기 쉬운 생각은 여행에 의해 도움을 받아. 너무 쉽죠? 자, 그 다음 가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마음은 적절하게 생각하기를 reluctant, 꺼린데. 적절하게 생각하기를 꺼린대요. 잠시만요. 생각을 적절하게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피디님, 조금만 머리 써볼게요. 이 글에 따르면 생각은 언제 도움을 받죠? 여행을 할 때. 그럼 생각을 제대로 안 할 때는 언제일까요? 여행을 안 할 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맥락은 여행을 안 할 때라는 뜻일 거야. 여행을 안 할 때라는 뜻일 거라고. 그렇게 정해놓고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생각만이 모든 것이에요. 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것이요. 다시요. 마음이 뭐만 해야 된다고요? 생각만 해야 돼요. 마음이 뭐만 해야 된다고요? 생각만 해야 돼요. 한마디로 뭘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행 안 가는 상황이에요. 여행 안 가고 생각만 해야 될 때는 생각이 안 난대. 이제 내용 이해 가잖아요. 계속 가볼게요. 그 임무, 여기서 그 임무 뭐죠? 여행 안 가고 생각만 해야 되는 임무는 can be as paralyzing, 사람을 마비시킨대요. 즉 적절하게 생각을 못하게 만든다고. 사람을 마비시킨다니까. as 뭐만큼이나 having to tell a joke or mimic an accent, 농담을 해야만 한다거나 남의 액센트를 모방해야만 하는 것처럼 누구에게 요구받아서 너 농담해봐! 이럴 때처럼 사람을 마비시킨대요. 뭐 할 때는? 여행 없이 생각만 해야 될 때는. 다음 문장 가볼까요? thinking, 생각은 improve, 개선됩니다. when, 언제? 대답하세요. 생각은 언제 개선되나요? 여행을 할 때요. 볼게요. 마음의 일부가 다른 임무들이 주어질 때. 여기서 다른 임무가 뭘까요? 여행이 주어지는 거죠. 즉 마음이 charged with, 충전되는데 보세요. 음악을 듣거나 나무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보세요. 음악 들으면서 나무 쭉 따라가는 거. 이거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여행하는 거죠. 잘 볼래? 글 전체의 내용 어렵고 하나도 없죠. 결국 무슨 얘기예요? 생각 잘하려면 뭐 하라고요? 여행 잘 가라고. 여행하라고.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처음 들어봐요, 태어나서? 여행하면 사고에 도움이 되게 많이 된다? 근데 이런 얘기 태어나서 처음 들어봐요? 어디선가 들어봤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여행을 많이 하면 사고가 넓어집니다. 서점에서 그딴 글 써놓으면 누가 읽겠냐고. 그래서 첫 문장에서 그냥 여행은 생각에 산파다 빵 때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지적인 호기심이 있는 독자,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다 알아니까. 참고로 말씀드려볼까? 산파가 뭐예요? 산파는 요새는 이제 잘 안 쓰는 용어인데요. 예전에 병원 안 가고 집에서 아기들 출산할 때 있잖아요. 아기들 출산을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을 산파라고 합니다. 그래요. 여행은 생각이란 아기를 태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가잖아. 근데 시험장에서 이걸 누가 이해하냐고. 그래, 우리 어떻게 이해했어? 문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근데 잠시만, 문장을 그렇게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제일 중요했던 덕목이 뭐야? 생각의 속도만큼 천천히 읽어가는 연습이에요. 이게 궁극적으로 수능 영어에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려볼게. 참고로 이 문제는 당시 수능에 출제될 때 빈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그 빈칸 문제로 출제됐을 때 어떻게 나왔었냐면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를 빈칸으로 뚫어서요. 내가 여기 BC라고 적어놓더니 이거 빈칸의 줄임말인가? 설마 영어 강사가 빈칸, blank completion, 빈칸 완성?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뭘 할 줄 알아야 되냐면 글의 문맥상, 어머나 잠깐만, 적절하게 생각하지 못, 빈칸을 내가 엉뚱한 데 표시했다. 미안해. 빈칸을 여기로 놨거든. 여기로 출제를 했거든. 미안해.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시험장에 등장했으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 글의 문맥상 생각만이 마음이 하기로 되어 있는 전부다라는 말이 생각만 해야 되는 상황? 생각은 누구랑 세트인데? 여행이랑 세트인데 생각만 해야 돼? 여행이 없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문제를 풀 수 있다고요. 보세요. 문제를 푸는 방법이나 요령이 있나요? 아니요. 수능은 잘 읽고 잘 풀면 됩니다. 되게 무책임한 얘기지만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 수능은 쉬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연습해야 돼? 읽고 이해하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고요. 문제풀이법. 빈칸 나와. 앞뒤 문장만 읽고 답 찾자. 그딴 거 없어. 주제 문제야. 첫 문장, 마지막 문장 읽고 however 있는 문장 읽자. 그딴 거 없다니까. 그런 요령이나 꼼수는 당장 기출문제 몇 개 보면 통하는 것 같은 느낌 들겠지만요. 막상 수능 시험장 가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장에서 어떤 난이도의 문제가 나오든 안정적으로 풀 수 있는 무적의 직구를 갈고 닦아야 됩니다. 그냥 도금으로 지금 당장만 눈에 보이기 좋게 만들어봐야 다 벗겨져요. 수능 시험장에서 통하는 무적의 직구를 갈고 닦으세요. 그걸 저는 읽기 능력이라고 판단합니다. 이 수업은 뭐 하는 거다? 그런 읽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수업입니다. 그러면 강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는 대충 보여드렸거든요. 앞으로도 우리는 기출문장들 보여드릴 거고 그 기출문장들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문들마다 좀 힘들어할 만한 포인트들 잡아서 구문 설명부터 해보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강좌의 수강 대상은요. 되게 간단합니다. 어느 정도 문장 해석은 가능한 사람. 됐죠? 그러니까 보통은 어느 정도의 문장 해석이 가능하려면 고3 모의고사 기준 3등급 정도로 나와줘야 합니다. 생각보다 기출 문장들이 문장 구조도 복잡하고 하기 때문에 문장 해석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믿어봐 문장편 병행을 추천해 드립니다. 실제로 현장 강의에서도요. 제가 이 글편과 문장편은 동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동시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도 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민문과 병행을 할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됐죠? 그리고 이 강좌의 구성은 총 20강입니다. 작년에 현장 기준으로 19강이었는데 조금 더 늘렸어요. 요새 앞만 봐도 문제풀이법 강좌를 줄이더라도 글을 읽는 법 강좌를 늘리는 게 수능의 트렌드에 더 잘 맞는 것 같아가지고 20강으로 늘렸고 한 강당 45분 정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 900분 정도? 조금 오버하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합치면 한 950분 끽해봐야 그 정도 강좌 내 기출 문제, 기출 지문들을 최대한 많이 다루도록 할 건데 교재는 강좌와 광자명과 동일합니다. 요새 유튜브로 OT를 보고 난 다음에 강의를 듣고 싶은데 교재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속해 있는 사이트 메가스터디 오셔야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건 시중에 출판하는 교재가 아니에요. 강좌명과 동일한 교재고요. 이 교재가 본책과 복습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교재 구매하시면 두 개가 같이 나가요. 이 복습북은 뭐냐? 본책에서 내가 방금 봤던 이런 지문들 있잖아요. 이 지문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에 대한 코멘트가 적혀 있는 제 강의 내용이 다 녹아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본책의 구성을 아시면 복습북도 느낌이 오실 텐데 본책은요. 매 챕터마다 파트 1에 기출 지문을 읽는 파트가 있고요. 말 그대로 지금처럼 읽기. 주로 상대평가 시절의 기출들 그리고 절대평가 쪽에 초창기 기출로 많이 이루어져 있고 매번 파트 2에 문제풀이 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을 잘 읽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좀 문제를 풀어봐야 내가 진짜로 제대로 읽고 문제를 풀고 있구나 아니나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풀이 파트는 2023학년도부터 2025학년도까지 최근 3년간의 6구 수능에서 나왔던 주제 제목 요지 21번 밑줄 친 부분의 의미 문제 그 다음에 30번으로 나온 어휘 문제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강좌의 예습과 복습을 어떻게 할지를 묻는 분들이 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예습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다고 했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읽어오잖아. 그럼 여러분들 어떤 경우들이 많냐면 이상한 편견에 사로잡혀서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단 제가 여기 문제풀이 파트로 가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문제를 좀 풀어오세요라고 시키는 경우 있을 거예요. 그거 제외하고는 예습 필요 없습니다.
복습만 잘해 오시면 돼요. 복습은 뭐냐? 그냥 딱 하나입니다. 글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글의 완전 이해? 네. 방금 전에 배웠던 지문을 읽었을 때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하나도 없으면 됩니다. 그냥 이게 목표예요. 근데 꼭 이제 이런 식으로 복습시키면 이런 질문 나오거든. 강사야, 근데 수업 들은 지 얼마 안 돼서 수업 내용이 다 기억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수업 듣고 최소 24시간 이후에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국어 영역 같은 거랑은 달라요. 국어 영역은 지문이 길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독서를 위한, 독해를 위한 도구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적용해 보려면 수업 직후에 복습하시는 게 되게 효율적이에요. 선생님들마다 좀 다르게 말씀하시겠지만. 근데 영어 영역은 뭐 독해를 위한 도구들이 많지 않습니다. 지문이 짧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읽고 난 다음에 수업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복습해 버리면 그냥 내용이 다 기억나요. 이거 네 독해력이 아니거든. 그래서 수업 24시간 이후에 적용하는 복습 훈련을 해보시는 게 베스트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수능 영어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풀어드리면서 두 번째, 이 강좌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글을 읽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수강 대상부터 예습 복습 방법까지도 다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듣고 난 다음에 이 수업은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 아니요, 조금 더 과장되게 얘기할게요. 2026학년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 본 수업 들으러 오시면 됩니다. 후회 없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글을 읽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저는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의 완강은요, 스튜디오 버전 기준 2월 내 완강, 여러분들 겨울방학 내에 끝이 날 거예요. 절대로 일정 안 늦을 테니까 걱정 말고 따라오세요. 그럼 본 수업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믿어보십시오. 수능 때까지 확실하게 글 읽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수업에서 만나요.